연체동물과 해조류에 이어서 확보가 쉽고 무독성이고 영양이 풍부한 제3의 식량으로 초기 인류가 아메리카로 진출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세 번째 자원은 회유한 물고기입니다. 회유가 규칙적인 주기와 계절 변화에 따라 일정한 경로로 이동하는 물고기라는 것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그렇다고 하여 모든 어종이 매년 규칙적으로 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홋카이도에서 캘리포니아에 분포하는 왕연어, 킹연어라고 부르는 친욱연어 경우 주기가 7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차에 온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2년 차에서 7년 차까지 폭이 크다는 거죠. 회유 중에서도 강으로 돌아오거나 수심이 낮은 연안을 따라 이동해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연어, 송어, 황어, 철갑상어, 숭어, 그리고 바다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청어, 귀신고래 등등이 있습니다. 철갑상어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흑룡강, 바이칼뿐만 아니라 금강이나 압록강 등에도 올라왔던 어종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상징적인 호신용 칼이 이 사인검 이건데요. 바로 그 칼집을 철갑상어 가죽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철갑상어는 중국의 문헌에도 등장하는데 우리는 회나 찜 등 다양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남한에서는 1970년대 후반에 77년도 한강에서 마지막에 잡혔다고 하고요. 그 후에는 멸종된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현재 먹고 있는 것은 다 양식한 철갑상어입니다. 회유의 가치를 정확하게 드러낸 미국 국립공원 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역시 가감하지 않고 인용하겠습니다. 유일한 인간이었던 구북구 사람들은 거의 완전한 어둠에 가까운 겨울 동안에는 늑대, 여우, 마못의 따뜻한 모피로 다른 계절의 풍요로움을 더했다. 하지만 여름 낮 동안의 밝은 햇살 속에서 그들은 알래스카의 강을 가득 채운 풍부한 연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선을 주요 식량으로 사용하는 최초의 알래스카인이 되었다. 계절별 대표적인 식량 자원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고위도 지역의 두 얼굴인 일조량도 마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동물 수렵과 열대 채집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알프산 열도를 포함해 고위도 지역이 철새 천국이라는 것은 많이 아실 겁니다. 4월부터 2개월 동안 물새 사냥은 물론이고 엄청난 양의 새알을 쉽게 채집할 수 있는 시즌인데요. 그리고 한여름에 3개월 동안 잡히는 대표종은 연어, 압록강 상류와 같이 차가운 곳에서 1m 이상 자라는 민물대고인 버벗, 모켓이라고 하죠. 회색송어인 그레이링 등입니다. 이외에도 철갑상어, 청어 등등이 포함되고요. 주목할 것은 식량을 먹을 수 있는 하루 평균 일광시간은 무려 16시간에서 20시간이나 됩니다. 공원관리청이 소개한 것처럼 고위도 지역은 불리한 기후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위도 지역에서는 상상조차 쉽지 않은 식량 자원을 특별한 도구 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을 채울 정도로 많은 연어 등 회기성 어류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만 5개월이나 되고요. 이렇다 보니 북미 원주민 그룹 중에는 3개월 동안 잡은 연어를 저장했다가 연중 주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회유를 제3의 식량 자원에 포함시켰습니다. 물고기가 많고 어종이 풍부한 황금어장은 수심이 낮은 대륙분과 해안선이 발달한 지형이 좋습니다. 여기에 수온이 20도 미만으로 낮아서 산소 함유량이 많으면 더 좋겠죠. 그렇다 보니 통상 세계 4대 어장은 북반구 중위도와 고위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어장인 일본 열도 쿠릴 열도 주변에 북서태평양 어장과 알래스카에서 캘리포니아만으로 이어진 북동 태평양 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인 대서양 역시 북서 어장과 북동믹 북극 어장이 있고요. 여기에
산소와 영양 영분이 풍부한 훔볼트 한류가 따뜻한 저위도에서 용승하는 남동 태평양 어장을 추가해 5대 황금 어장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언급한 칠리와 페루 연안이죠. 동북아시아에서 남미로 이어지는 인류의 이동 루트는 풍부한 수산물이 서식할 수 있는 해조리 벨트를 형성한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2부에서 소개했듯이 일제가 고려를 멸종시키기 전까지 한반도는 고려의 천국, 한민족은 고려의 민족이었습니다. 주변 해역의 고래가 사라져가는 상황인데도 대형 고래만 1년에 250마리 이상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많았죠. 그런데 한반도 해역을 찾은 회의원은 고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알래스카는 흑룡강에 비할 뻔 아니지만 연어와 철갑상어도 많았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연어가 성체가 되어 돌아오는 고향과 같은 곳들인데요. 조금 전에 소개했던 황금 어장과 그대로 겹치는 걸 알 수가 있죠.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매년 한반도, 일본, 러시아,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북서 해안의 하천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수는 전부 1억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언급했듯이 최악의 생존지로 착각했던 알류산 열도 전체가 연어 천국입니다. 모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시베리아와 만주 한반도에 있는 문명 고속도로였던 흑룡강과 소광강을 따라 대흥안령 산맥 너머까지도 연어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물줄기를 세밀하게 추가한 지형도를 보면 더 명확한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동해와 오츠크해로 연결된 아무르강의 하구는 사할린 섬과 맞닿은 동쪽에 바로 이곳 타타르 해협이죠. 그리고 상류 쪽은 반대 이 바이카로를 일단 기준으로 잡으면 쉽습니다. 여기 아론섬도 보이죠. 이곳에 이 바이카로 남쪽에 흑룡강의 발원지, 아무르강의 발원지인 헨티 산맥이 있습니다. 주 발원지가 칭기스칸의 출생지를 품고 있는 그 유명한 오농강이고, 북쪽 사면에서는 잉고다강이 발원합니다. 두 강이 합쳐져서 붙은 이름이 시르카강이고요. 물론 뭐 중간 네르카강이라든가 적잖은 강줄기들이 붙긴 합니다. 근데 일단 두 개가 중심을 위해 시르카강을 이루고, 조금 더 지나면 이어서 대흥안령 서쪽에서 발원한 아르군강이 합수한 지점부터 비로소 흑룡강이라고 불립니다. 이 지역은 몽골 초원 전체에서 가장 좋은 초지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깃발이 있는 곳이 합수 지점이자 대흥안령 산맥의 최북단에 해당하는데요. 짧은 영상이지만 강폭이나 주변의 생태를 보면서 연어의 회유 환경 정도는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하구에서 2,000km 이상 올라와야 하는 곳인데도 시선 압도할 정도로 강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깊겠죠. 이렇다 보니 연어는 동몽골 지역까지 깊숙이 들어가고 3m가 넘는 철갑상어들도 헤어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연어가 들어가는 깊이는 하구 기준에서 최소 3,000km 이상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반도 일대는 어떨까요? 서해 쪽은 연어의 회주인 녹색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서해안, 남해안, 그리고 일본 열도에서도 유도가 낮은 서쪽의 큐슈는 녹색이 없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전체 녹색 벨트가 형성되어 있고 낙동강은 내륙의 밀양 창녕까지 분포해 있죠. 대표적인 냉수성 어종인 연어는 여수와 남해 사이 섬진강까지가 한계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근현대의 해수 온도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죠. 연어 외에 다른 회유어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철갑상 같은 경우는 한강에도 잡혔고요. 압록강에도 잡힌 기록들이 나옵니다. 1890년대 초에 연어 어획량 조사에 따르면 두만강 하구에서만 연간 50만 마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녹둔도 기억나시죠?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북쪽에 있는 작은 강인 덕지강과 용흥강에서 2만에서 3만 마리가 잡혔고, 이 작은 강에서 작살로 찔러 잡는 어법만으로도 하루에 2천에서 3천 마리를 어획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마리, 수만 마리 그러면 감이 잘 잡히지가 않죠. 그래서 연어의 땅 캐나다 벤필드에서 탁관 교수가 저서는 책의 한 대목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원주민들은 농사를 짓지도 유목생활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찬란한 전통과 문화를 꽃피워왔다. 이것을 가능케 해준 것은 다름 아닌 숲과 연어였다. 원주민들에게 연어는 우리의 쌀과 같은 존재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연어는 스스로 바다에 나가 몸짓을 불린 후 돌아와 사람들에게 제 몸을 식량으로 바쳤다. 가을철 연어가 강을 따라 올라오면 이를 잡아 연기에 거슬려 말린 다음 겨울 내내 주식으로 삼았다. 겨울 식량으로 한 가구당 1천여 마리의 연어를 잡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어는 주식과 같은 존재이고 특히 겨울에는 거의 연어만 먹고 살았다고 했는데요.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여 동안 6인 가족이 1000마리의 연어를 120일 동안 먹는다면 하루에 약 8.3마리를 먹는 셈이죠. 1인당 하루 1.4마리에 해당합니다. 종별로 차이가 크지만 평균 55cm에 약 4kg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인당 하루 약 5.6kg 정도를 먹는 셈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상품 고등어 한 마리가 400g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14마리를 섭취하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순전히 겨울 4개월간 먹는 연어의 양만 대략 670kg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약 70kg, 육류 63, 양곡 65. 이것을 모두 합산해도 연간 200kg에 미치지 못합니다. 연어가 왜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릉 출신으로 조일전쟁부터 활약했던 허균, 성소 부부고의 연어 알젓이 안주로 좋다고 언급되어 있고요. 약 200년 후에 출생한 실학자인 서유구는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연어의 크기가 60cm에서 1m 정도까지 큰 사이즈가 있다거나 서울 사람들이 연어알을 좋아한다는 등등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후변화와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연어 서식지가 오염되거나 파괴되기 전까지는 지금보다 더 연어가 일상의 음식 문화로 정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사시대 인류가 정착지를 이동하는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리고 식량 자원이 풍부해 살기 좋은 지역은 시간이 점차 경과할수록 인구 압력의 영향이 커졌겠죠. 그러나 인류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후 최소 5천년이 경과한 기원전 만년경에도 전 세계 인구는 3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무 위키에 있으니까요.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굉장히 여러모로 유용한 자료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2200만 명, 이 정도 됐죠. 이런 규모를 생각하면 제3의 식량 자원인 연체동물, 해조류, 회유가 풍성한 지역은 정착과 이동에 큰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더욱이 수심이 최소 100m 이상 낮아서 대륙봉으로 이어지는 평탄한 지형의 폭이 수십 킬로미터나 되는 해안고속도로가 펼쳐졌다면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당연히 빙하기 황해 대초원과 베링 육교에는 매머드와 같은 대형 육식 자원들도 많았습니다.